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힘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리라곤 상상조차 못했지만 살다 보면 믿기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갑작스레 찾아온 그 예상치 못한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사회 초년생으로 만나 보증금 몇 푼이 전부인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비좁은 방이라 변변한 식탁 하나 드릴 수가 없어 밥상 하나를 두고 마주 앉아 대충 끼니를 때우고 밥상을 치우면 그 자리에 이불을 펴고 잠을 청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조금도 서럽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에 나란히 누우면 남편은 늘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보, 지금은 이래도 내가 꼭 번듯하게 살게 해줄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지금이 어때서?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자기가 곁에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이 좁은 방에서 당신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영 미안해서 그러지. 남들은 신혼에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던데.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아직 젊고 둘이 힘을 합치면 못 이룰 게 뭐가 있겠어. 저는 그렇게 미안해하는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서로에 대한 믿음만은 굳건했죠. 비록 좋은 가방, 좋은 옷은 없었지만 남편의 말 한마디면 저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우리 부부는 열심히 맞벌이하며 이겨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도 승진하고 저도 아이를 낳고 시간이 흐르며 살림도 조금씩 피기 시작했죠. 그런데 처음으로 번듯한 집으로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 생활 잘하던 남편이 조심스레 속내를 꺼내놨어요. 여보, 내가 이만하면 유통업에서는 잔뼈가 굵다고 자신하는데 맨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 작게라도 회사를 한번 차려보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자기 성실하게 일 잘하는 거야 내가 장담하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도전해봐. 나도 열심히 도와줄게. 저는 두말 없이 그 뜻에 따랐습니다. 남편같이 성실한 사람이라면 뭐라도 해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변변한 미천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한 일이라 상황이 어렵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묵묵히 살림을 쪼개고 또 쪼개가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어요. 일손을 돕기 위해 낮에는 거래처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밤이면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 하나하나 맞춰보기를 마다하지 않았죠. 직원을 많이 둘 형편이 못되니 살림하며 아이 키우는 와중에 격리도 잔심부름도 죄다 제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숨 돌릴 틈도 없이 버겁고 힘든 시간을 견뎌냈어요. 변변한 옷 한 벌을 사본 적도 외식 한 번 마음 편히 한 적도 없었지만 전 그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 믿으며 불평 없이 버텨냈습니다. 더러 몸이 고되어 한숨이 나올 때면 남편은 어김없이 제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여보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이 한 이 고생 절대 안 잊을게. 고생은 무슨 고생. 우리 둘이 같이 읽어나가는 거지. 나중에 잘 되면 그때 호강시켜줘. 당연하지. 약속할게. 우리 꼭 남들 보란 듯이 잘 살자. 그 한마디에 모든 시름이 봄는 녹듯 스르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보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회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거래처가 차곡차곡 쌓이더니 마침내 이름만 대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큰 회사와도 계약을 성사시키게 됐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오던 날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을 말이 없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국 해냈어.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게, 자기 고생 많았어. 정말 꿈만 같네. 이게 다 당신 덕이지. 당신 아니었으면 난 진작 주저앉았을 거야. 고마워.
이제 우리 앞에는 탄탄대로만 펼쳐질 거야. 두고 봐. 그런 얘기를 나누며 차 안에서 손을 맞잡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기도 했죠. 그 후로 시간이 흐르며 통장에 찍히는 돈의 자릿수가 달라지고 비좁던 사무실도 점점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가게 됐어요. 직원도 하나 둘 늘어 비로소 어엿한 회사다운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제야 모진 고생길이 끝나고 제 인생에도 꽃길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자 가장 먼저 달라진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사실 어머니는 결혼하고 10년이 훌쩍 넘도록 저를 단 한 번도 곱게 봐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진정이 변변치 못하다는 이유 하나로 늘 저를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셨죠. 온 식구가 둘러앉은 명절 밥상머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이 나물간이 이게 뭐냐? 친정에서 음식이라고는 통 안 가르친 게로구나. 넌 볼 때마다 차림새가 그게 뭐니?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남편 체면 깎아 먹게? 아휴, 하긴 어릴 때부터 없이 사는 것만 봐왔으니 애가 안목이 생길 리가 있나? 그렇게 핀잔을 들을 때면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그런 어머니의 구박을 견뎌냈어요. 저를 귀하게 여겨주는 남편이 있으니 가끔 만나는 시어머니의 싫은 소리야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루는 보다 못한 남편이 제 편을 들려고 나서자 시어머니가 매섭게 쏘아붙이셨죠. 넌 가만히 있어. 사업한다는 사내가 고작 이런 일에 미주알고주알 참견하면 큰일 못하는 법이다. 그런 날이면 저는 남편이 곤란해할까봐 서운한 내색조차 함부로 내비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러움을 더욱 꾹꾹 눌러 담으며 견뎌냈습니다. 그런 세월이 어느덧 강산이 한번 바뀔 만큼 빠르게 흘러갔죠. 헌데 좁은 단칸방에 살 때는 걸음 한 번을 안 하시던 시어머니가 회사가 번듯해지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나자 아들 집을 찾는 일이 부쩍 잦아지셨습니다. 생전 뭘 챙겨주시는 법이 없던 분이 집에 오실 때 과일이며 떡이며 양손 가득 들고 오시기에 저는 좋은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세월이 이만큼 흐르니 어머니도 이제야 마음이 좀 누그러지셨나 봐. 그런 생각을 하니 자주 들르시는 어머니가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집으로 찾아오신 시어머니가 평소와는 사뭇 다른 얼굴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차 한 잔 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봐라.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차를 내오고 어색하게 웃으며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꺼내셨죠. 너 은행 계좌 좀 불러봐라. 네? 갑자기 계좌번호는 왜요? 시어미가 말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니? 저는 영문을 몰라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계좌번호를 불러드렸습니다.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어딘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더니 이내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는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떨려왔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알림음 하나가 울렸어요. 워낙 광고 문자나 알림이 많아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어머니가 눈짓하며 말씀하셨죠. 전화 확인 안 하니? 뭐가 왔잖아. 신경 쓰이니 얼른 열어봐라. 아, 이따 확인하면 되는데. 저는 말끝을 흐리며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 어머니께 불러드린 계좌번호로 엄청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하다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돈이에요? 이 돈 어머니가 보내신 거 맞죠? 그래, 5억이다. 적은 돈은 아니지? 5억이라니, 갑자기 이런 큰 돈을 왜 저한테... 시어머니는 영문을 몰라서 버벅거리는 저를 바라보며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드셨어요. 그러더니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꺼내듯 더없이 태연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이참에 우리 영호랑 좋게 정리하거라. 그 돈 가지고 깨끗하게 도장 찍고 이혼하라는 말이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혼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젊은 애가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다시 한번 말해주랴? 5억 줄 테니 좋게 도장 찍고 이혼하거라. 회사가 이만큼 커졌으니 이제 우리 영호 옆자리에도 그에 걸맞은 사람이 앉아야 하지 않겠어? 아직 앞길이 창창한 애가 언제까지 너 같은 애를 데리고 살아야 해?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물어? 넌 그냥 영호 옆에 있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좋은 말로 할 때 그 돈 받고 떨어져. 말도 안 돼요. 제가 그동안 그 일을 어떻게 내조했는지 어머니도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는 영호 씨 회사지만 그 정도로 크기까지 제가 한 역할도 적지 않아요. 내조는 개코낫. 내 아들이 힘들게 발로 뛰어서 얻어낸 거지. 집에서 밥이나 해주고 잔심부름이나 좀 한 걸 가지고 무슨 거창하게 내조식이나.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리고 애는 어쩌라고 이혼을 그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애 핑계 대지 말아라. 애를 생각하면 더더욱 네가 물러나야지. 볼 거 하나 없는 네가 떡 버티고 있으면 영호 앞길이 열릴 리가 없고, 그럼 애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어. 먹이고 입히는 거야 살림 잘하는 도우미 하나 드리면 되는 거고, 우리 영호가 앞으로 더 큰 일 하려면 마땅히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는 법이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그래, 너도 그동안 애 낳고 살림 키우려고 노력이야 했겠지. 그러니 돈 준 거 아니냐. 이 돈이면 너도 섭섭지 않게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다. 어머니, 이러시는 거 그이가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픽하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러니까 네가 물러나야 한다는 거야. 주제도 모르고 눈치도 없고. 너네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 것 같냐? 다 영호한테서 나온 거지.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이가 정말 이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걔가 직접 말하기 힘드니 나한테 부탁한 거 아니냐? 괜히 서로 기운 빼면서 시간 낭비하고 애한테 흉한 꼴 보이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이제 때가 된 거야. 미처 예상치 못한 사실에 저는 맥이 탁 풀렸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예전부터 가슴속에 품어뒀던 일을 오래도록 참다가 꺼내놓는 사람 같더군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단칸방에서 시작해 손발이 부르트도록 함께 일군 가정과 회사였습니다. 남편이 일하느라 바쁜 틈에 혼자 아이 키우고 살림하며 가정을 꾸린 것도 저고, 거래처 하나를 트기 위해 몇 번이나 허리를 굽심거리고 밤을 하얗게 세워가며 장부를 맞춘 사람도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가 좀 컸다고 마치 다 달아빠진 헌신짝 내버리듯 저를 내치려 하는 겁니다. 순간 가슴 밑바닥에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혹시나 하며 믿고 싶지 않았던 일이 현실로 느껴지는 그 기분을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르실 거예요. 사실 저는 얼마 전부터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애써 불안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그 갑작스러운 제안이 결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니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어이없고 황당한 결정의 뒤에 남편이 있었던 겁니다. 일이 그쯤 되자 전 울며 매달린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한번 마음먹은 일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본 제가 모를 리 없었죠. 그렇다면 차라리 이 상황을 제 쪽에서 다르게 바라보는 편이 나을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시어머니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5억씩이나 주신다고요? 저야 너무 고맙죠. 제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에 시어머니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바탕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어디 두고 보자며 악다구니를 쓸 줄로만 아셨던 모양이었죠. 너 정말 그래도 괜찮겠니? 나중에 딴소리 안 할 수 있겠어? 그럼요, 어머님. 이만큼 챙겨주시는데 더 바라면 안 되는 거 저도 알죠. 근데 딱 한 가지만 더 들어주세요. 그럼 어머니 편하실 때 아무 때나 바로 도장 찍어 드릴게요. 그래, 무차히 생각했다. 괜히 질척대봐야 남는 것도 없어. 바라는 게 뭐냐? 애는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제가 키운다고 아빠를 영영 못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잘난 그이 아직 한창 나이인데 다른 사람 만나 재혼하려고 해도 애가 없는 편이 낫지 않겠어요? 뭐? 아무리 그래도 걔는 우리 핏줄인데 어차피 딸 낳았다고 별로 안 좋아하신 거 알아요, 어머니. 이참에 새며느리 드리고 아들 손주 보시면 되죠. 요즘은 건강관리 잘들 해서 쉰둥이도 많은 세상이잖아요. 시어머니의 입가에는 곧 흡족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이 그토록 쉽게 풀릴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죠. 그렇게 그날의 갑작스러운 만남이 끝난 뒤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5억을 받고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미련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전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까지도 저에게 변변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처럼 마치 오래전부터 그날만 기다려온 사람같이 홀가분한 얼굴이더군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집을 떠나는 저에게 건넨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죠. 미안하단 말은 안 할게. 어차피 당신도 그 돈 받고 좋아했다면서. 전 그런 남편의 말에 허공에 대고 헛웃음을 토해내며 대답했어요. 그래, 좋았어. 정말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 제 대답에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무슨 속셈인가 싶은 눈빛으로 저를 흘끗 보고는 이내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무심한 뒷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딸의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새 보금자리로 향했어요. 딸과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곳은 경기도 변두리의 낡고 좁은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짐을 풀고 딸을 재운 뒤 가만히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보낸 5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손에 꼭 쥐고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며 차근차근 마음을 정리했죠. 그런데 그맘때 착하고 성실해서 제가 평소에 많이 챙겨주던 회사 격리 아가씨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제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요즘 사모님 생각이 자꾸 나서요. 어떻게 지내시나 걱정은 되는데 정신 없으실 것 같아서 고민하다 이제야 연락드렸어요. 건강하시죠? 아, 그래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목소리가 영 안 좋네요. 저기 회사가 큰일 났어요. 거래처마다 대금 막아달라고 매일같이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직원들 월급도 벌써 2달째 밀렸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회사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매출 좋은 걸로 포장해서 그렇지 장부에 있는 거랑 실제 형편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장님이 쉬쉬하면서 괜찮다고 하셔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빚 좋은 개살구였어요. 사장님은 뭐라고 하나요? 그게 사장님은 곧 큰 데서 투자가 들어올 거라고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만 하세요. 근데 다들 이제 그 말 안 믿어요. 회사 사정이 겉보기랑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렇군요.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직원들 다 마음고생이 심하겠네요. 내가 나설 입장은 아니지만 직원들 다 문제없이 월급 받아야 할 텐데. 제 말을 들은 상대는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모님 계실 때가 그래도 좋았어요. 그땐 적어도 회사가 정직하게 굴러갔잖아요. 요즘은 직원들도 몰래 면접 보고 다니고 다들 떠날 궁리만 하는 분위기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렵게 일궈 자리 잡게 한 회사가 무너져 간다는 소리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회사 사람이 아니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할 일도 없었죠.
다만 한때 제 손때가 묻은 그 회사가 그렇게 허물어져 간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아릿하게 했습니다. 저도 어렵게 한몫하며 함께 키워낸 그 회사였으니까요. 솔직히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은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질 때부터 회사 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편 몰래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의 변화를 처음 눈치챈 건 시어머니가 5억이라는 거액을 건네며 이혼하라고 종용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부쩍 늦어졌고, 늦은 밤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소곤거리며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예전 같으면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시시콜콜 저에게 털어놓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입을 꼭 다물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사업이 커지면서 바빠진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잠결에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갔다가 통화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걱정하지 마. 큰아버님은 내가 알아서 잘 챙겨 드릴 테니까. 그 건은 조용히 처리할게. 당신도 알지?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어둠 속에서 소곤거리는 남편의 말을 들은 저는 기겁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던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한동안 들려준 적 없는 말투였거든요. 회사 매출이 늘고 성공이 눈앞에 보이자 바쁘다는 걸 핑계 삼아 남편은 점점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저를 대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헌데 그맘때 딸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회사도 자리 잡았는데 당신은 이제 회사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집에서 애나 돌보는 게 좋겠어.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내가 자리를 비우면 빨리 사람 뽑으면 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손에 쥐고 있던 과자를 빼앗긴 어린애처럼 마음이 허전하고 이상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한 결정이려니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했고, 자연스럽게 점점 회사 일에서도 멀어지게 됐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의 의심스러운 통화를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설마 하면서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남편의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도 부부관계도 무언가 단단히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결제된 평소 우리 형편에 어울리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그날 저녁 전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에게 물었죠. 자기 회사 일은 잘 돼가? 요즘 유난히 정신없이 바쁜 것 같던데. 잘 되고 말고. 매출이 작년 이맘때보다 2배는 뛰었어. 어머 그래? 2배나? 그런데 자기 요즘 통 표정이 안 좋고 피곤해 보여서 걱정되네. 뭐 다른 고민거리 있는 건 아니지? 제 말에 남편이 흠칫 놀라는 것 같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 있잖아. 더 열심히 뛰어야지. 당신은 그냥 애나 잘 보면 돼. 그래도 자기 혼자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 애도 괜찮아졌으니 다시 내가 필요한 일 생기면 말해. 언제든지 도와줄게. 하지만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가소롭다는 듯 픽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이랑 옛날이랑 같냐? 그동안 회사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당신은 다시 나와도 뭐가 뭔지 모를걸? 그 말투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가소롭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무시하는 남편은 더 이상 예전에 그 다정하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저를 마치 회사 사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여편네 취급하는 눈빛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회사를 비우는 시간을 확인하고 잠깐씩 회사에 나가 거래 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제가 직접 숫자를 맞추던 장부였으니 어딜 봐야 할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들여다볼수록 이상했어요. 이 장부상으로는 매출이 분명 크게 늘어 있는데 정작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돈은 그에 한참 못 미치더라고요. 거래처에 확인 전화를 돌려보니 실제로 주문한 적 없는 물량이 버젓이 매출로 잡혀 있더군요. 남편이 회사 매출을 부풀려 적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를 실제보다 훨씬 잘 나가는 것처럼 꾸며대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위험한 짓을 벌이는지 그 까닭부터 알아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를 한 뭉치 발견했어요. 그걸 본 순간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당시 유력 인사들의 모임 명단과 후원금 영수증, 그리고 정치 입문에 대해 자문을 구한 자료가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이 사업가에 멈추지 않고 정치에 발을 들이려 기웃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회사 매출을 더 부풀린 것도 아마 실제보다 더 번듯한 명함을 가지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누르며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자기 요즘 사람들 자주 만나러 다니던데 혹시 무슨 다른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당신은 바깥일에 신경 쓰지 말고 애나 잘 키우라고 했지. 남자가 일하다 보면 만날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그냥 자기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가끔 보이는 영수증에도 우리 형편에 안 맞는 액수가 찍힌 게 많고. 그러자 남편은 대번에 인상을 구기며 성질을 냈어요. 당신이 뭘 알아? 사람이 크게 되려면 그런 사소한 투자는 꼭 필요한 거야.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고 애나 잘 봐.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니까. 남편의 두 눈은 묘한 자신감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 역시 제가 알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모든 남편의 변화 한가운데에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차에 동승했다가 조수석 발밑에 떨어진 작은 립스틱 하나를 주었어요. 물론 제 물건이 아니었죠.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큰맘 먹고 남편의 뒤를 밟아보려고 택시에서 대기하다가 퇴근하는 남편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 시내의 한 고급 일식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멀찍이서 지켜보니 활짝 웃으며 안으로 들어간 남편이 젊고 화사하게 차려입은 여자와 마주 앉아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그 여자가 당연하다는 듯 남편의 팔짱을 끼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굴더군요. 회사 매출을 부풀리며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남편은 이제 예전에 제가 믿고 따르며 함께하는 미래를 꿈꿀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도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냉정해지려 노력했어요.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며 매달리고 울부짖는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남편의 눈빛은 변해버렸고 의지는 확고했죠. 하지만 저는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허황된 욕심만 앞서 모래 위에 쌓은 성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변심한 남편 때문에 침몰하는 배에 매달려 함께 가라앉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럴 순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 이 인간만 바라보다가 날벼락 맞을 순 없어. 애를 위해서라도 난 나대로 살 길을 찾아야 해. 그날부터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조용히 제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살림하며 몸에 익은 일,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알아봤죠.
그러다 생각해낸 게 청소대행과 출장 세차였어요. 큰 미천 없이도 부지런히 발로 뛰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으려 노력하며 아주 조용히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고되고 남들이 우습게 보는 일이라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땀 흘려 돈 버는 그 일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남편의 모래성보다 100번 낫다고 믿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기 자금이었어요. 아무리 작게 시작한다 해도 사무실은 얻어야 하고 장비를 갖추고 사람을 쓰려면 목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살림하며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 짓던 그때 마치 거짓말처럼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절 찾아와 그 5억을 건네며 이혼을 제안하신 겁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놀라고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전 곧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어차피 곧 가라앉을 게 분명한 배에 계속 올라타 있을 생각도 없었고 남편의 그늘을 벗어나 홀로 서기를 준비하려 하던 터였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내치기 위해 던진 그 돈이 도리어 제 새 출발에 든든한 미천이 되어준 거죠. 세상 일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모질게 짓밟으려던 손이 결국 저를 일으켜 세우는 발판이 되어준 셈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그 5억을 종잣돈 삼아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변두리에 작은 사무실을 얻고 중고 장비를 들이고 손수 전단지를 돌리며 발로 뛰었죠. 처음 한동안은 일이 잘 들어오지 않아 애를 태웠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장비를 점검하고 해가 뜨기도 전에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사업을 시작해보니 오래전 남편 회사를 키우던 그 긴 세월이 저에게 더없이 좋은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거래처를 트는 법도, 사람을 상대하는 법도, 한 푼이라도 아껴 살림을 꾸리는 법도 저는 이미 몸으로 익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번 맡긴 손님이 다시 찾도록 남들보다 한 번 더 닦고 한 번 더 살피며 일에 정성을 쏟았죠. 그랬더니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 사장님,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 청소요. 아유, 어찌나 꼼꼼하게 잘해주셨는지 이번에 아예 정기로 계약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바닥에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지겠다고 다들 놀라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말이라 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빠진 곳 없이 더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해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사실 손님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 신경이 쓰여서 여기저기 청소업체에 많이 써봤는데 이번처럼 마음에 드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상가 주인들한테도 사장님 소개 많이 해드렸어요. 아마 연락 많이 갈걸요? 어쩜 그렇게 고마운 말씀에. 감사합니다. 소개해주신 곳도 정성껏 잘해드릴게요. 그렇게 반응이 좋다 보니 신바람이 나서 매일 웃으며 출근하게 되더군요. 종일 청소하고 돌아와 사무실에서 격리 업무까지 보다 보면 몸이 천근만근 같았지만 마음만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일감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일손이 부족해 직원도 더 구해야 하고 장비도 더 들여야 했죠. 출장 세차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차 한 대를 닦아도 마치 제 차처럼 구석구석 윤을 내니 한 번 맡긴 손님들이 주변에 저를 소개해 주더군요. 처음에는 여자가 무슨 세차 사업이냐며 미덥지 않은 눈으로 보던 사람들도 막상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같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차 주인조차 제 일솜씨에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여줬죠.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도록 몸을 움직이는 고된 나날이었지만 전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제 힘으로 일군 일이었으니까요.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조금씩 늘어갈 때마다 전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어린 딸의 눈에도 제가 즐거워 보였는지 웃으며 응원해줬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정말 기분 좋아 보여. 옛날에 우리 부자로 살 때보다 난 지금 엄마 얼굴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래? 엄마가 요즘 일이 재밌어서 그런가 봐.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힘이 나는 거지. 딸아이가 웃으며 건네는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에 치여 손등이 트고 무릎이 까져도 매일 밤 딸과 마주 앉아 도란도란 하루를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더없이 행복했어요. 남편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활기차고 온전한 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일이 순조롭게 출발할 무렵 전에 연락했던 남편 회사 격리 아가씨와 다시 통화할 일이 생겼어요. 사모님, 저 결국 회사 그만뒀어요. 월급도 계속 안 나오고 회사가 도저히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거래처들은 죄다 등을 돌리고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직원들도 거의 다 나가고 저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일자리 찾아보려고요.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네요. 근데 미나씨, 혹시 나랑 일해볼 생각 없어요? 네? 사모님이랑요? 저의 뜬금없는 제안에 상대가 놀란 것 같았지만 저는 천천히 그간 제가 준비하고 시작한 일에 대해 설명하며 같이 일해보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현장에 나가면 사무실에서 내부 업무를 맡고 전화를 받아줄 믿음직한 직원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 명의 직원을 더 채용하며 사업을 키워가게 됐어요. 한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퇴근 시간이 지나고도 저를 기다리고 있던 미나 씨가 호들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니 사장님, 제가 오늘 예전 회사 직원이랑 통화했는데요. 전 사장님이 글쎄 횡령으로 조사를 받게 됐나 봐요. 예상치 못한 직원의 말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네? 조사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회사 내부에서 누가 사장님을 횡령으로 고소한 모양이에요. 얘기는 이랬습니다. 전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려 어딘가에 거액을 쏟아부은 정황을 직원 중 한 명이 알게 됐고 몇 달이나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그 사실을 신고한 거죠. 그 과정에서 남편의 모든 잘못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하더군요. 횡령뿐 아니라 매출 장부를 조작한 사실까지 함께 밝혀지면서 결국 검찰 조사까지 받는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일로 한때 잘나가던 사장님이 하루아침에 죄인 신세로 전락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횡령을 저지른 이유가 또 기가 막혔습니다. 직원은 황당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망설이는 직원을 향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남인데 그 인간이 무슨 짓을 저질렀던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럼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해요. 글쎄 전 사장님이요. 어떤 여자한테 홀딱 빠져서는 그 여자한테 명품 가방을 안기고 오피스텔 얹어주고 외제차까지 사서 안기고 그랬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전 사장님이 정치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여자 큰아버지가 무슨 국회의원이라나 뭐라나 거기 줄 대보겠다고 회사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다지 뭐예요? 근데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 있죠? 국회의원 조카는커녕 돈 좀 있어 보이는 남자들 등쳐먹고 다니는 꽃뱀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짐짓 처음 듣는 양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미 짐작하고 있던 바였습니다. 이혼 전에 남편이 뒤를 밟던 날 일식집에서 마주 앉은 여자를 본 뒤로 조용히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거든요. 사람을 통해 알아보니 그 여자가 남편에게 떠벌리고 다닌 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어요. 국회의원 큰아버지도 번듯하다던 부모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죠.
그 여자가 정치에 발을 들이려 안다라는 남편의 마음을 약점으로 이용해 영악하게 파고든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내고도 제가 남편에게 입을 다문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 말이라면 무엇이든 코웃음부터 치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제가 나서서 그 여자의 정체를 알려준들 도리어 질투에 눈먼 여자의 헛소리로 몰아붙일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그때 저는 이미 회사가 속으로 골물대로 골맞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부풀린 매출 뒤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거래처 대금은 밀리기 시작했죠. 그 여자와 부모에게 빠져나간 돈만 헤아리기도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에게 매달리며 붙잡아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제 살 길을 찾아야 하나. 하지만 이미 둑이 터진 강물을 맨손으로 막을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고 이혼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한데 막상 그런 전 남편이 폭삭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때는 단칸방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번듯하게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던 다정한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어 제 발로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 들어간 거니까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 스스로가 뿌린 씨앗이었죠. 나중에 시댁 쪽 친척을 통해 전해 들으니 남편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헛된 꿈에서 깨어나질 못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큰 소리만 떵떵 쳤다고 하더군요. 두고 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렇게 되면 당신들 다 후회하게 해줄 거야. 알아들어? 그런 남편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신 차리라고 다그쳐도 남편은 끝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정치판에 발을 들이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풀릴 거라고 그렇게 끝까지 허황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그러다 마침내 그 여자한테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그날, 남편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한때 허황된 꿈을 향한 욕망으로 번들거리던 그 두 눈에는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당연히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남편을 찾아 몰려다니던 빚쟁이들이 구속된 남편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고스란히 시어머니에게로 돌린 것 같더라고요.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여기저기 손을 벌렸지만 한때 굽실거리던 사람들조차 매몰차게 등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빚쟁이 무서워 집에도 마음 편히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친척들 집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댁이 몰락하는 사이 저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일이 밀려들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마치 자기 일이라도 된 듯 기뻐하며 호들갑 떨었죠. 사장님, 이번 달에도 거래처가 또 늘었어요. 이러면 사람 더 뽑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활짝 웃으며 그런 직원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일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올 줄은 저도 몰랐네요. 다들 고생해주신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만큼 다 보답할 생각입니다. 우리 더 잘해봐요. 그렇게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는 동안 저는 하루하루가 보람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좁은 사무실이 직원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지고 아침마다 현장으로 향하는 차량이 늘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가슴이 뿌듯해 절로 힘이 솟았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며 얻는 보람이 그 어떤 것보다 값지다는 걸 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변심한 남편을 붙들고 함께 가라앉는 대신 제 발로 단단한 땅을 딛고 일어서기로 한 선택 말입니다. 헌데 그런 제 선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내민 그 5억이었다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묘하면서도 통쾌했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저에게 성공의 기회가 되어준 것이죠. 그 후로 저는 어렵게 잡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해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저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어설프게 시작했던 일이 순식간에 직원 10명을 거느린 어엿한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갔어요. 청소대행과 출장 세차를 동시에 진행하며 거래처도 꾸준히 늘어 몇 달이 지나자 고객들이 먼저 연락하는 업체로 이름이 알려졌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다 보면 몸은 고됐지만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과 직원들의 환한 얼굴을 보면 그저 흐뭇하기만 했습니다. 한때 빈손으로 쫓겨나며 저를 안쓰럽게 보던 사람들도 슬그머니 저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 청소 걸레와 세차 도구를 싣고 거리를 누비던 때를 떠올리면 짧은 시간에 그만큼 일어선 것이 스스로도 대견하고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롯이 제 손으로 일군 성과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한창 다음 달 일정을 짜고 있는데 미나 씨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저기 사장님, 누가 사장님을 꼭 좀 뵙겠다고 찾아오셨는데요. 손님이요? 누구신데요? 그게 사장님 시어머니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꼭 만나야 한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에게 시어머니라는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남남이 된 그 어른뿐이었으니까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나서자 예상대로 전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저는 몇 달 만에 만난 그 어른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분이 불과 몇 달 사이 말도 못하게 변해버렸더라고요. 늘 곱게 염색했던 머리는 흰머리로 뒤덮인 채 헝클어져 있고 빳빳하게 다려입던 옷차림도 어디론가 사라져 초라한 행색이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죠.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기어들어가는 듯한 그 목소리에서 예전의 그 서슬퍼런 기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할 말 있어서 오셨으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맘 같아서는 뭐하러 오셨냐며 대차게 내치고 싶었지만 너무나 변해버린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렇게까지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응접실로 안내하고 차를 한 잔 내어드렸어요. 그러자 한참을 머뭇거리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어 말씀하셨죠. 네가 이렇게 잘 돼 있을 줄은 몰랐다. 사람들 말로는 직원도 10명이 넘는다며? 네, 운이 좋아서 어떻게 그럭저럭 꾸려가고 있어요. 아유, 다행이구나.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 대단해. 그런 칭찬에도 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웃음기 없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혹시 뭐 할 말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저기 사실은 너한테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다. 그러면서 마치 무척 어려운 얘기를 꺼내야 하는 사람처럼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며 망설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지만 짐짓 모르는 척 가만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한때 저를 그토록 모질게 내치던 분이 제 발로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정이 어렵고 막다른 곳에 몰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참을 망설이던 시어머니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손에 든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어렵게 말을 이어가셨어요. 저기 너도 알겠지만 영호가 지금 예전 일로 재판을 받고 있잖니? 그래서 변호사를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구나. 근데 집도 다 넘어가고 수중엔 이제 땡전 한 푼도 없다. 직원들이 밀린 월급 받겠다고 소송을 거는 바람에 친척들한테도 벌써 빌릴 수 있는 만큼은 다 빌렸고 정말 손 벌릴 데가 너밖에 없어서. 변호사 비용이요? 그래, 제대로 된 변호사를 붙여야 형이라도 좀 줄일 텐데
그 돈이 없어서 나라에서 대주는 변호사한테 맡겨놨다. 근데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영 시원찮은 것 같아. 그러니 영호가 더 불리하게 됐지 뭐냐. 그래서 말인데 네가 조금만 보태주면. 마침내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내셨어요. 한때 5억을 건네며 헌신짝처럼 내쳤던 며느리에게 찾아와 아들의 변호사비를 도와달라고 비굴하게 손을 내미신 거죠. 시어머니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한때는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이고 지금이야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영호가 애 아빠 아니니? 애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 자존심 강하던 분이 자기가 막말하며 내쫓았던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구걸하듯 말씀하시는 걸 보니 머리가 복잡하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습니다. 괜히 불쌍한 마음에 동정을 베풀었다간 사람을 호구로 보고 계속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 부탁은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제 단호한 대답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예, 그래도 우리가 너한테 5억이나 줬는데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가 있니? 우리가 그때 널 빈손으로 내쫓았다고 생각해봐라. 네가 어떻게 이런 번듯한 회사를 차릴 수 있었겠니? 뭐라고요? 제가 그 집에서 고생한 생각은 안 하시고 저한테 준 그 5억 생색내면서 돈 뜯어내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눈을 부릅뜨며 인상을 쓰자 시어머니는 금방 꼬리를 내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성공했으니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이라뇨? 저한테 그런 게 남아있을 리가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막말하셨는지 그건 다 잊으셨나 봐요. 그때 어머니는 제가 회사를 위해 흘린 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에서 밥이나 하고 잔심부름이나 한 주제에 무슨 내주냐고 몰아세우셨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예정을 들먹이시는 건 너무 염치 없는 말씀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가만히 고개만 떨구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조차 가식처럼 느껴져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더 높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잘 아시면서 어떻게 여기 찾아와서 손을 벌리실 수가 있어요? 회사 돈 빼돌려 엉뚱한 여자한테 갖다 바치고 멀쩡한 회사를 자기 손으로 거덜낸 사람이잖아요. 그 죗값은 사고친 본인이 치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건 걔가 너무 순진해서 여자 하나 잘못 만나 그렇게 된 거다. 물론 너한테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걔도 피해자니까. 피해자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어요. 꽃뱀한테는 피해자일진 모르지만 저한텐 어머니랑 그 인간이 영원한 죄인이라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제 손을 덥석 붙잡으며 매달리듯 말씀하셨어요. 그럼 돈은 안 줘도 좋으니 나 여기서 일이라도 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 나이에 어디 받아주는 데도 없고 당장 생활비 할 돈도 막막하구나.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나 일 좀 하게 해다오. 뭐라고요? 여기서 일을 하겠다고요? 어머니, 여기 무슨 일 하는 곳인지 모르세요? 청소하고 세차하는 곳이에요. 그러자 그 도도하던 분이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당연히 알지. 내가 오죽 급하면 이러겠니.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일만 할 수 있게 해주면 내가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보마.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절 그토록 무시하며 내쫓았던 분이 이제는 저에게 일자리를 구걸하고 있다니. 사람 일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그러시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셔야 해요. 그래 뭐든 말만 해봐라. 어머니도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일하시게 될 거예요.
남의 집, 남의 사무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세차도 하셔야 해요. 절대 배려라는 걸 바라시면 안 돼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너무 단호하게 말했는지 시어머니의 얼굴에 잠시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알았다. 시키는 대로 하마. 참, 그리고 여기도 엄연히 직장이니까 저한테 호칭은 똑바로 써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다 제가 눈에 힘을 주며 바라보자 금방 말을 고치셨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해서 한때 저를 무시하며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던 시어머니가 제가 차린 회사의 청소 직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내준 작업복을 입고 제가 정해준 현장으로 출근하게 되신 거죠.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명절 밥상에서 제 음식 솜씨를 타박하고 친정이 변변치 못하다며 사람을 깔보던 그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장님이라 부르며 청소하며 먹고 사시게 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떠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였죠. 그렇다고 제가 어르신한테 청소를 시켜놓고 복수를 했다며 콧노래를 부른 건 아닙니다. 처음 며칠은 저도 마음이 영 편치 않았어요. 그래도 명색이 한때 시어머니로 모셨던 분인데 걸레를 들고 바닥에 엎드린 모습을 보자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일은 어떠세요? 힘들면 언제라도 그만두셔도 되니까 말씀하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나직이 대답하셨어요. 솔직히 힘들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시고.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하겠니? 다 나랑 내 자식이 뿌린 씨앗인걸. 지금은 그저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말씀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망하고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시어머니도 뭔가를 느끼셨는지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기가 죽었다고 해야 할까요? 예전에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계신 듯 했어요. 얼마 후 시어머니가 청소까지 해가며 어떻게든 구해보려 했던 전 남편도 결국 횡령죄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정치가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명예도 재산도 모두 잃은 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쓸쓸히 감옥에 가게 된 거죠. 저는 그 일을 통해 부디 전 남편이 과거의 성실한 모습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길 마음속으로 빌어줬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성실한 삶의 중요성과 허황된 꿈의 위험성을 동시에 느끼게 됐어요. 물론 꿈을 꾼다는 건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고 반드시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꿈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밝은 내일의 희망이 함께 하시길 빌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